자, 이번 강좌는 이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자체가요, 여러분들 출제되는 경향은 대개 이제 7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일곱 문항이 출제돼요. 그런데 이 주택법이 도중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도 개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기본 틀은 아주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서도 출발했어요. 무엇으로 출발하면 주택건설 촉진법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촉진법부터 출발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남북관계가 안 좋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예전에는 강북이 발전했어요. 강남이 발전하지 않았단 말이야. 특히 70년대까지는. 그래서 빨리 강남 쪽을 갖다 개발해서 인구적 분산책과 더불어서 가져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공적 주체라든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 주체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등록하라. 그래서 그 등록 사업 주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다가 이 주택 건설 촉진이란 말은 빼버렸고 이제 주택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택법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택을 빨리 건설하겠다. 그럼 건설하려면 재원을 갖다가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건설했으면 이를 갖다가 공급하자. 공적 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은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 관리하자. 이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과거보다도 관리 파트는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원 중에는요. 공적 재원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주택 도시 기분법으로 가져갔고, 자, 관리 파트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일부가 여기서 제외돼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것은 건설과 공급 요 파트를 가장 중요히 여기면 된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개정되도 이 파트, 우리 시험 문제는 이 파트, 그러면 관리 파트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재원 파트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재원 파트는 딱 하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건설, 공급, 관리, 재원 조달했는데 이제 앞으로 건설과 공급 파트. 그러면 결국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이랑은 맞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이마만큼이 건축법이잖아요. 건축법상에는 개별 규제로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건축물 있죠. 종전에 28개에서 플러스 하나가 더 늘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29개입니다. 건축물의 종류가. 그래서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요새 야영장 시설이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 그러면 그 중에 이 28개 중에 29개죠. 이제 29개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게 그 중에 주택 1번, 2번 파트. 요걸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택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주택법이 강조하는 거 바로 뭐예요? 주거 안정, 주거 순위죠. 그럼 주택이란 용어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같은 용어 정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주택이란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주택을 봅시다. 주택이란 자체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조로 돼 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건축물의 전부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거기 있는 부속 토지까지 그러니까 부속 토지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건축물이 했죠. 아까 건축물 29가지 중에 주택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건축물의 전부터 일부인데 부속 토지. 요게 차이가 있죠. 건축물은 건축물만 얘기하면 토지까지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독립된 주거생활. 이게 가장 중요한, 영위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주택을 갖다 나눌 때 크게 구분해 본다면 구조 현황에 따라서, 즉, 구조에 따라서 구조. 그러니까 구조다. 아니면, 공동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구조 형태에 따라서, 구조 형태에 따라서 단독 주택과 뭐로 나눌 수 있냐면 공동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단독과 공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 단독과 공동이다 하는 것은 어디 있냐? 건축법에 있단 말이에요. 단독 공동은. 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의 벽 또는 복도, 계단 이와 같은 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또 중요한 게 독립된 주거생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또 연립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네요. 자, 뭐가 안 되느냐? 기숙사. 기숙사는 왜 여기에 보면 이 주택에 들어가지 않느냐? 건축법상 주택은 맞는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 한다? 준주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파트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배운 걸 볼 수 있겠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계층 이상이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한다. 알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계층 이상. 그 다음 연립과 다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계층 이하면서 일동의 바닥 면적 합계를 기점으로 해서 66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다 그러면 아오연초이다 볼 수 있겠고 초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초과는 연립이요 이하는 다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초연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파트는 아오 초연이다 감탄사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는 5계층 초과는 연립 이하면 다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안 되면 뭐 연초 꼴초이다 외워도 되고 마음대로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중에서 새로 나온 곳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 줘라 이거죠. 그럼 공동주택 중에 새로 나온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뭔 뜻을 가져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과거에는 집을 갖다 넓혀가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갑의 것인데 요게 205호 하나의 건물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복도일 거 아닙니까? 복도고 자 여기 출입구가 있어요. 그렇죠? 출입구. 그러면 결국 문이라고 그러죠, 문. 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에 욕실이 있겠고 자 이쪽에 부엌이 있습니다. 뭐 방이 몇 개 있다 이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와 같은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면 현관이라 그러죠. 이와 같은 구조가 있는데 자 과거에 보면은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애들을 클 때는 자 이게 방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꾸 평수를 늘려가죠. 그런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출가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타 사유에서 가져간다면 이 방이 엄청 넓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잖아요. 그죠? 나이 먹어서 줄여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차량과 주택은 줄이지 않는다. 근데 줄일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자 이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 여기 집을 질 때 이게 이제 갑의 소유거죠. 그 갑 소유는 변함이 없어요. 구분 소유 건축물이지만 이 자체를 다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체를 다시 구분하지 않는다. 자체를 구분하지는 않고 구분 소유하지 않고 다시 옛 거지만 다시 구분 소유하지 않는다. 뭐 갑과 을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럼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 여기다가 현관 하나 줘. 그러고 여기에 경계벽 같은 걸 갖다 준다고. 또 여기는 아니면 이렇게 문을 갖다 둬. 또 여기는 본래 내가 쓰고자 하는 현관과 있겠고 욕실과 부엌을 둬. 그럼 뭐가 있어요? 갑의 소유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는 세를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된 표현 예전에 보면 아파트 이게 문간판 세 줘봤자 서로 간에 불편을 느꼈죠. 어떤 불편을 느껴요? 주인 눈치 봐야 돼요. 특히 볼일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밥 먹을 때 문제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독립된 주거를 위해서 따로 자, 몇 시 넘으면 문 열기 귀찮죠. 그죠? 그러니까 현관, 욕실, 부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갖는 것을 세대 구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대를 구분한다. 세대 구분형. 그러나 구분 소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것이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자 여기 보면 각 세대가 뭘 갖고 있어요? 딱 세 가지. 현관, 부엌, 욕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요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룸 수준이겠죠. 원룸은 14에서 50제곱미터니까 바로 이 수준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경계벽인데 경량구조로 틀 수 있다는 건 아니면 다시 문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단지 전체에서도 세대 구분을 3분의 1 넘을 수 없어요. 또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갖다가 72평 아파트다. 그러면 나 혼자 쓰겠다 해서 나만 쬐깐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세대 구분해서 주겠다. 그러면 안 되죠. 역시 세대 구분 3분의 1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슨 주택이 있다? 준주택. 그럼 준주택이라는 건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택 외와 부속 토지인데 자 이걸 갖다가 사실상 뭐로 쓰는 거예요?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거죠. 이 같은 주거시설로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체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의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하면 뭐를 갖다 얘기죠?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이 고시원은요, 다중생활 50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이든 이종 근생이든 다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여기 보면 이 노인복지주택이다. 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걸 잘 이해가 안 가면 이거는 여러분들 실버타운 같은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 그 다음에 나가서 기숙사. 자 여기 있죠. 아까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따르면 재원에 따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주택에 반대가 되는 형태가 민영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갖다 국민주택을 제외했으면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그림을 갖다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마만큼이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이다. 그럼 이건 재원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재원만 가지고. 재원만 가지고. 그래서 누가 건설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중에서 민간이 건설한 민간이 건설한 거 빼고 민영주택 빼고 자 국민주택 중에서도 국가 지단체 있겠고 민간이 건설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건설한 거 빼고 나머지 것을 갖다가 하는 걸 국민주택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과 누가 건설했냐 따져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과 건설한 것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데 그것이 법 적용해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말은 지금은 없어졌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에는 민영주택 등도 가는 게 아니라 민영주택은 뺍니다. 국민주택에서는. 국민주택 등 그래서 국민주택에다가 국가나 지방자치 건설 85제곱미터까지 가져간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건 어디서 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냐. 우리가 보면 도시 지역에서 하는 것이구나 볼 수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다 짓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이하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것으로서의 관점인데 몇 세대를 갖다 보냐. 300세대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 원룸형 주택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주택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형이라는 건 기반시설 갖췄냐 안 갖췄냐 이런 얘기겠죠. 잘. 그러면 우리가 다세대 연립을 앞에서 했죠. 초연이다. 자, 뭐라 했어요? 660을 초과했으면 연립이요 이하면 다세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연상해주면 이런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런 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여기 보면 단지형이란 말은 연립가는 4계층 이하죠. 아까 4층 이하를 했죠. 4계층 이하. 자,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4계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인데 여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얼마까지 질 수 있느냐. 주택으로 쓰이는 층을 갖다가 5층까지 줄 수 있어요. 5층까지. 요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주택으로 쓰이는 층을 5층까지 줄 수 있다. 이게 여기는 가장 특이한 것이다.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다만 차이점은 뭐라 볼 수 있어요? 660 초과냐 이하냐 차이죠. 원룸형은 가서 원룸형 아파트, 원룸형 연립, 원룸형 다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건은 독립된 주거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독립된 주거 가능하려면 뭐가 있으느냐? 욕실과
부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욕실, 부엌. 현관이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욕실과 부엌, 원룸형이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공간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개 공간입니다. 그러나 뭘 할 수 있느냐? 연면적 개념이 주거 전용 면적이죠. 자,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몇 개 공간? 2개 공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있죠. 세대별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이고, 여기는 각 세대에 지하층을 갖다가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뭘 설치해서는 안 된다? 지하층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비스 면적을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보면 되겠죠. 자,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다른 요건은 충족됨. 그랬죠.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맞죠? 욕실 부엌 설치. 주거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그랬는데,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30을 기점으로 하죠. 그럼 20제곱미터면 하나를 두겠죠. 40제곱미터인 건 30제곱미터 넘어서 2개를 두겠죠. 차이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차이점 자체가. 자, 이걸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죠. 4번이 틀렸네요. 각 세대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 볼 수 있겠죠. 다음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기가 일반 아파트가 있겠고, 일반 아파트가 건물 지면서 여기다가 도시형을 짓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얘네들은 같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이 질 수가 있어요. 얘와 얘는. 근데 여기다가 원룸형을 짓겠다. 이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원룸형 주택과 그 밖에 1세대.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펜트하우스 현상하시면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 집주인이 옥상에 살고 있는 거. 그렇죠? 집주인이 그냥 나머지 원룸이고 옥상이 아니라 제일 끝에 부분에다가 펜트하우스여서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연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국토의 계획민원법률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갖다 함께. 자, 그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갖다 함께 짓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 원룸, 이런 거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 주택과 원룸형을 같이 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되겠네요. 주택법령상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다. 오케이. 맞죠? 얼마 미만했어요? 300세대 미만. 그 다음 수도권 정비교육바로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그렇죠. 자, 여기 국민주택 규모로 했잖아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지역에서 건설한 세대별 주거 전용이 80제곱미터의 아파트는 도시형생. 자, 여기 보세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지. 아파트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산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놨죠. 자, 그럼 여기 보면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틀렸죠. 왜?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과 도시형 주택 아닌 산 같이 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밖의 주택으로서 뭐가 있느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저에너지 건물 조성으로서 여러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것으로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뭐예요? 아토피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다 볼 수 있으면 건강 친화형 주택 있죠. 그래서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의 물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져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 건강 친화형 주택. 그 다음 이제 공공 택지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 장난치는 것 같지만 공 플러스 택지. 여기 택지라고 하는 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했죠. 이거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 사업에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을 하면서 환지가 아니겠죠. 그럼 수용 방식이겠죠. 어떤 게 수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공사업에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이야기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환지 방식이 없습니다. 다 수용 방식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공공사업이라는 건 다 알겠죠.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라든가 공공주택지구. 자, 공공주택은 옛날 보금자리 같은 걸 얘기했죠. 네, 도시개발 사업 중에 수용 방식. 경제자유구역 역시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런 공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왔을 때 이제 주택단지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 보면 사업계획서는 얻었다. 사업계획서는 얻은 이와 같은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주택단지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택단지. 그런데 여기에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도로등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1단지, 2단지, 즉 주택단지가 단지와 단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그래요. 팔도를 고철 자동차로 돌면 20일 이상은 걸리더라 볼 수 있어요. 팔도는 지금 도면 간첩이죠. 팔도는 예정도로입니다. 8m 이상, 소유폭이 8m 이상.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소유 너비가 20m 이상이어야 돼. 일반 도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를 보여야 되는 것. 자, 일반 도로 20m 이상인데 12m는 하나의 도로다 아니라 하나의 주택단지를 볼 수 있겠죠. 고속도로, 그 다음에 예정도로는 8m 이상인데 10m니까 되겠고 자동차 전용도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을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요번에 보면 혼합주택단지란 말이 있죠. 이거는 분양 목적과 임대 목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혼합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더라? 사업주체. 그러면 이 사업주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갖다 승인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렇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또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의 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하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바로 사업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부대시설이 있겠고 복리시설이 있겠고 간선시설이 있다.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부대시설이란 말은 딸린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딸렸다. 딸린다는 걸 갖다 부대시설이라고 하죠. 딸린다. 딸린 시설. 그러면 그걸 갖다 부대시설. 그럼 주택에 대문 담장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문 담장이 있다. 그건 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 조심할 게 있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딸린 거예요. 그러나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것은 간선시설이고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자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다.
그럼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이고 여기 기간시설 도로도 있겠죠. 그럼 주택단지 안과 밖은 간선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안등 같은 거, 자동차 보관소, 또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쓰면 부대시설이다. 그 다음 복리시설이란 건 주택단지의 입주민의 복리생활을 갖다 가져가기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슈퍼마켓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의원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유치원도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 간선시설이 있어요. 간선시설이라는 건 여기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시설인데 단 안에 것도 간선시설이 있는 경우 있어요. 가스, 지하, 지역난방, 통신 설비 이것이 있죠. 그래서 가지통, 통가지, 가지통, 통가지는 안 것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바깥과 주택단지 연결한 걸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설비, 지역난방 이런 경우를 갖다 얘기하는데 가지통은 예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 문제를 보면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주택단지의 도로 부대시설이죠. 주택단지 딸린 주차장은 부대시설이죠. 자, 2번이 틀렸네요. 복리시설이 틀렸죠. 주민의 생활복리, 근생은 복리 맞고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기는 간선시설 맞고 주택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부대 딸린 시설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주택을 갖다가 마련하기, 리모델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성원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주자,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요. 뭘 사용자라고 하느냐. 주택을 임차해 사용한 자를 다 이야기하죠. 세입자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주자 등이라면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관리인까지 다 되지만 또 누구도 있다고 보시면 거기는 세입자도 포함해서 입주자 등이란 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관리주체 그러면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대표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 사업주체. 왜? 사업주체가 의무적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관리업자가 있고 임대사업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리모델링이라는 게 중요하죠. 리모델링이라는 건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순하거나 일부 중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일부 중축한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기점으로 해서 15년 이상 되었다. 그러면 경과됐다. 그럼 각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10분의 3, 단 85제곱미터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증축하고 그 전용 부분만 증축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도 함께 증축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것이 늘어나는, 그럼 각 세대가 증축 가능한 것은 합산 면적의 100분의 15, 그러니까 15%까지 증축하는 걸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만 수직으로 할 수 있어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냐. 최대 3계층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층을 기점으로 해서 15층 이상이면 3계층 이하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리모델링 가능한 것은 건축물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건 가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도시 과열로 이주 소유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공구라고 그랬죠.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둘 이상의 구분된 1단의 구역을 할 수 있는 건 공구인데 공구는 나누려면 이것도 시험지 났죠. 공구를 갖다 나눈다. 그럼 최소한 나눈다면 300세대, 300세대, 즉 600세대야 나누는 겁니다. 공구를 나눈다면. 그러면 300세대, 300세대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법과의 관계, 이거는 굳이 여기서 할 것 없겠고 무슨 소리냐. 의무 임대 주택에 관해서는 따로 법이 있죠. 민간건설 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공공주택에 관한 공동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주택법에 따라서 한다고 있고 주거환경 정비는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하지 않은 사람은 주택법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적이니까
꼭 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